김장철은 조금 지났지만 뒤늦게 저희 집 김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 5월에 저는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겨울이 되면 집에서 가족들 먹일 김장을 평생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시집 오자마자 바로 시댁 집안에는 김장하는 일이 사라졌고 이젠 각자 알아서 사 먹던 해 먹던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집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 시댁에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외동아들인 남편을 키우며 사셨어요. 남편 어릴 때 아버님이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남편이 홀로 남은 엄마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도 굉장히 각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약 30년 전에 여자 혼자서 돈 벌어가며 아이 키워내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효자였고 결혼을 하기 전에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두 모자가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고향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님에게 내려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를 본다거나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오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예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았는데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시어머니를 보러 내려갔어요. 다 큰 성인 남자가 어머니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지방에 사시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자주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이 유별난 효자라도 나랑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의 성격이 정말 유별나서 말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저도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신혼 초부터 어머님과 자주 부딪혔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옛날 분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내가 좀 맞춰주면 편할 거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남편이 그딴 헛소리를 할 때마다 질색팔색하면서 펄펄 뛰었더니 그 뒤로는 어머님과 잘 지내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고 얼굴만 마주치면 자꾸 싸우니까 시댁엔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제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 제가 혼자서 생각해봤을 때 며느리로서 최소한 해야 하는 일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댁에 어머님을 뵈러 내려가는 건 정말 가끔 한 번씩 명절이나 어머님의 생신 같은 큰일에만 가기로 했죠. 이렇게 남편과 서로 합의하고 나니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평소에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머님 댁을 방문하는데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를 다 참아주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면 같이 말싸움한 다음에 남편에게 너네 엄마 때문에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 이혼하겠다는 소리까지 해봤어요. 결국 이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겠다 생각한 남편이 자기가 중간에서 다 조율하겠다며 중간에 어머님 연락을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지내는 중입니다. 제가 성격이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머님에게 먼저 연락해서 시비 건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머님이 먼저 제게 못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하셨고 남편과 어머님이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2집 분량을 모두 만들어서 보내셨습니다. 어차피 2사람 먹을 양이라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남편이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김치 떨어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가까이 사는 친정에서 김치를 자주 받아서 먹었었는데 어머님이 자기 아들은 어머님이 담근 김치만 먹는데 입에 안 맞아서 어쩌냐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 남편은 장모 김치건 자기 엄마 김치건 아니면 마트에서 사온 김치건 간에 뭐가 뭔지 구별도 못하고 잘만 먹거든요. 작년 겨울에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시댁으로 내려와서 2집안 먹을 김치를 같이 만들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이유 없고 어머님 드실 김장만 따로 하시던지 아니면 혼자 사시니까 그냥 조금씩 사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혼자 살면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이득이에요. 어차피 맛도 별 차이 없고요. 솔직히 저희는 친정에서 김치 주시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어머님께서도 일부러 김장하지 마시고 마트에서 조금씩 사서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한테 마트에서 공장김치 먹으라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보고 뉴스도 안 보고 사냐며 쓰레기 재료로 김치 만드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먹냐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뉴스를 보긴 했는데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위생을 잘 지킬 거고 원재료도 국산만 쓰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제 말에 단단히 기분 상하셨는지 마트 김치 따위 먹을 바에는 차라리 김장을 아예 안 하고 앞으로 김치도 안 먹고 살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원래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혼자서 김장을 잘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제가 없으면 김장도 못하겠다 하시고 그렇다고 사다 먹는 것도 싫다 하시고 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시라 하고 신경 안 쓰고 싶었지만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내가 너무 박정하게 굴었나 싶어서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정엄마 김치를 시어머니 드시라고 가져다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시댁 내려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김장할 생각을 하니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싸울 때마다 남편이 기가 팍 죽어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김장을 담궈서 남편 통에 어머님한테 전해드리는 방법이 괜찮겠다 싶었죠. 마트에서 절인 배추를 주문했고 기왕 큰맘 먹고 한번 만드는 거 저희 먹을 것도 좀 하고 친정엄마한테도 딸이 담궈준 김치를 먹여주고 싶어서 절인 배추를 3박스나 샀어요. 겉절이 같은 건 자주 해먹지만 본격적인 김장은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부터 너무 많이 했다가 망하면 큰일이니까 적당한 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20대 대학 다닐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서 배추 씻는 것부터 남편이 도와주고 속 버무리고 양념 넣을 때도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친정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레시피로 만들긴 했는데 김치 담그는 일 중에 힘쓰는 일 대부분은 남편이 한 것이 많아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갖다 드릴 생각하면서 효심으로 정성스레 만든 김치였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은 큰 통 2개로 우리 2사람이 함께 만든 김치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점수를 따서 앞으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김치가 며느리가 만든 김치라고 했나 봐요.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면 어머님도 마음을 풀고 저한테 고맙다 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며느리를 트집 잡을 건수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김치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않고 김치가 이상하다고 먹기 싫다면서 자기는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오지랖 부릴 필요 없다며 그냥 다시 가져가라고 하셨나 봐요.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어머님 반응에 남편도 당황했고 기왕 힘들게 만들어서 가져온 거니까 일단 드시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김치가 이게 맞니? 나는 생전 이런 김치는 처음 본다. 나 이거 못 먹겠으니까 도로 가져가. 어떻게 방금 한 김치가 국물이 한강인지 모르겠네. 사실 김치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절인 배추의 짠기를 빼야 하니까 잘 헹궈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배추를 빡빡 씻는 바람에 아예 소금기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친정엄마 레시피대로 김치속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봤는데 배추가 완전 맹탕이라 맛이 따로 노는 게 아니겠습니까? 급한 대로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간이 다 빠진 건 어쩔 수 없으니 속에 간을 더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면 김치가 익을 때까지는 배추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 국물이 조금 생기지만 나중에는 양념을 다시 흡수하면서 맛이 잘 배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어머님이 김치 이상하다고 이런 거 안 먹겠다고 하시길래 말을 많이 섞고 싶진 않았지만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은 국물이 좀 있어도 냉장고에서 숙성해 놓으면 괜찮아져요. 절인 배추 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일단 두고 드셔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원한 대답은 이런 게 아니었고 잘못했다고 제가 싹싹 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김장을 처음 해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 배울게요. 라는 말을 하길 원하셨을 텐데 그 심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어차피 어머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앞으로 다신 안 해드리면 되는 거고 애초에 저는 김치속 만들어서 간만 맞췄고 남편이 배추 씻는 것부터 버무리는 것까지 실제적인 일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김치를 타박을 하던 내다 버리던 말던 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거든요.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더니
분을 참지 못하셨는지 어머님이 이딴 김치 줘도 안 먹는다며 음식물 쓰레기로 내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딴 김치 못 먹어. 우리 집 냉장고에 넣기도 싫으니까 당장 와서 가져가던지 오늘까지 안 오면 내가 가져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거야. 그때 시간이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어머님 맘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님이 분을 못 참고 바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남편이 힘들게 만들어서 가져간 김치를 내다 버리셨습니다. 일부러 저 약오를 하고 김치 버리고 나서 쓰레기통 사진까지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줬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자기가 만든 김치 맛없다며 욕만 처먹었더니 남편은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그거 내가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진짜 음식 그렇게 버리면 천벌받아. 앞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 얼굴을 창피해서 어떻게 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건 처음 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더니 다음날 어머님이 잘못했다며 사과하는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답장을 보내진 않았어요. 남편은 저한테 괜히 엄마 때문에 김장하느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제게 다시 한번 사과하더니 앞으로는 집에서 절대로 김장을 담그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그때그때 마트에서 김치는 사다가 먹고 친정에서 김장김치를 나눠주시더라도 반드시 용돈 드리고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김장은 작년에 딱 한 번 하고 앞으로는 다신 하지 않을 일이 되었어요. 어차피 저도 김장할 생각 없고 요즘 마트김치 잘 나오니까 친정엄마한테도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사다 먹으라 하거든요. 정작 어머님은 이 와중에 눈치도 없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김치 괜히 버렸다며 다시 좀 가져다 달라 하셨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다며 한 통이라도 주말에 가져오면 안 되겠냐 하시는데 남편이 그 소리 듣자마자 앞으로 자기한테 김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솔직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찌나 웃기고 속이 시원하던지요. 평생 말 잘 듣던 아들이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한테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라느니 시댁에 같이 내려가자는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조금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어머님의 자존심을 건드렸나 봐요. 신혼 초부터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 번씩 아는 척을 하거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드리면 그때부터 심술보가 터져서 별일 아닌 일에 트집 잡고 승질을 버럭버럭 내셨거든요. 이렇게 어머님이 저한테 앙심을 품고 계실 줄 알았으면 그냥 좀 참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해본 김장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여서 잘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아쉬울 따름이에요. 솔직히 저야 진작부터 어머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가능하면 뭐든지 엮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일로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어머님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아마도 다시는 저한테 뭘 해드리자는 소리를 안 하게 되었겠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굳이 힘들게 뭘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 용돈이나 한 번씩 보내드리고 시댁에 무슨 일 생기면 남편 혼자 내려가면 그만이죠. 아들이 넘치는 효심으로 엄마 먹이고 싶은 마음에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는데 맛이 없다고 그걸 음식 쓰레기로 내다 버렸으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게 어머님도 마음을 좀 곱게 쓰시지 며느리랑 아득바득 기싸움해봐야 같이 사는 본인 아들만 피곤해지는 걸 이제는 아셔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재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해서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9살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는 없고 각자의 일이 바빠서 당분간 낳을 계획도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삼겹살을 주로 파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국수와 김밥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분식집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 걸 돕다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대학 졸업하고 23살 때부터는 아예 엄마 가게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취업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3년 전에는 제 가게를 내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일하시는 이모님들 두 분과 함께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는 중이에요. 저보다 5살이 많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같이 자영업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었는데 저는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사람이라서 만나고 연애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는 평균적으로 석 달을 못 갔습니다. 처음엔 다 이해할 수 있다며 좋다고 하더니 주말에 데이트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 다들 못 만나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랑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는 30 전에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랑 워낙 좋고 잘 맞으니까 연애 1년 반 만에 일찍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었죠. 저희 둘 다 각자 가게를 운영하며 돈 버는 것이 바쁘고 어느 정도 목표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지만 아이는 자연스럽게 뒤로 미뤘어요. 같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이모님들이 있긴 하지만 소규모의 동네 장사라는 것이 사장이 아이를 낳고 자리를 비우면 제대로 된 운영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최소 3년은 더 아이 가질 계획이 없었고 장사라는 것이 지금은 좀 잘 되더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기반을 확실히 잡고 싶었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경기가 많이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망해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적게 버는 달에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었고 은행에서 집대출 받은 것도 1년 만에 절반 이상 갚았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서 부동산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이대로 둘이서 몇 년만 더 열심히 돈 모으면 제 꿈인 내 건물에서 월세 내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벌면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어요. 처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가르쳐주고 도와준 것도 부모님이었고 3년 전에 제가 이 가게를 낼 때 주방 인테리어까지 하고 나니 초기 자금이 부족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부족한 돈을 다 빌려주셨죠. 그 뒤로도 중간중간 위기가 왔을 때마다 부모님이 제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아빠한테 빌렸던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은 지 오래고 지금까지 매달 용돈도 보내드려요. 남편은 집안에서 단 하나뿐인 외동아들이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라서 시부모님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괜히 양가 부모님 챙기는 일 때문에 서운한 일을 만들지 말자고 생각해서 양쪽 집에 용돈까지 똑같이 보내드리기로 말을 맞췄어요. 친정엄마한테 50 보내고 싶으면 시어머니에게도 50만 원 보내고 남편 역시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죠. 처음엔 기존에 드리던 용돈이 2배로 나가는 기분이라 조금 힘들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싶을 때 친정부모님에게 똑같이 보내드리니 그건 기분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얼마 전 설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 선물을 해드리다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게랑 제 가게 매출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남편 가게야 원래 연말에 회식도 많이 하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제 가게 역시 겨울인데 이상하리만치 매출이 잘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둘 다 주머니도 두둑해서 연말이고 하니 양가 부모님들 선물로 겨울옷 한 벌씩 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주말 장사 열심히 해서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 상태로 월요일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평소에 비싼 옷을 잘 입진 않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6일은 가게에서 일만 하고 평소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겨울엔 패딩 하나 사고 여름엔 티셔츠 몇 벌 사서 그걸로 1년 내내 입고 지냅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가끔 바쁠 때는 직접 배달도 다니고 하다 보면 애초에 돈이 얼마를 벌던 간에 비싸고 좋은 옷은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야 이렇게 살지만 부모님에게까지 돈을 아끼고 싶진 않아서 기왕 해드리는 거 정말 좋은 걸로 한 벌씩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완전 비싼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TV에 광고하는 브랜드에 가서 거위털 패딩 가격을 알아봤는데 솔직히 제 예상보다 훨씬 금액이 커서 속으로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니까 10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벌에 70만 원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것들도 있었지만 부모님한테는 최고 좋은 걸로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갈 때 입고 있었던 패딩이 15만 원 정도 하는 중저가 제품이었거든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커플로 입고 다니면 예쁘겠다 생각해서 옷을 구경하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그냥 내려놓고 나오고 싶었어요. 남편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약간 당황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옷을 4벌 사게 되면 돈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들게 되는 것이었죠. 그냥 나와서 적당한 금액의 국산 브랜드 패딩을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비싼 건 어쩌다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돈은 또 벌면 되니 일단 사드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똑같은 걸 사드리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친정 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고르기로 하고 남편 보고 시부모님 드릴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돈 쓰는 거 금액은 상관하지 말고 골라보라 했더니 남편은 80만 원 정도 하는 패딩을 2벌 사겠다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도 그런 비싼 옷을 안 사 입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벌에 80만 원짜리 옷을 사본 것은 처음이라서 약간 얼떨떨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서로 기분도 좋았고 우리 두 사람이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은 어차피 또 벌면 되지만 부모님들한테 효도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역시 비싼 옷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는 두꺼운 패딩인데도 실제로 들어보니 무게도 가볍고 옷감의 퀄리티도 좋아서 시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에게 예쁜 거 잘 골랐다고 호응해주고 기분 좋게 현금으로 결제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친정 부모님 드릴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아까 시부모님 옷과는 다른 브랜드 매장에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한 벌에 69만 원 정도 하는 옷이었고 남편에게 이걸로 2개 하자고 했더니 이상하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금 가져온 게 200이었는데 아까 전에 거의 다 써서 남은 돈이 별로 없네. 다음 주 주말 장사하고 다시 사러 올까? 저는 어차피 여기까지 사러 왔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어요. 저희가 신용카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들고 온 현금을 다 써버린 것일 뿐 체크카드 통장 안에 현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냥 돈 뽑아오면 되잖아. 1층에 ATM기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카드로 긁어. 그러자 남편은 이게 카드까지 쓸 일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통장에 있는 돈까지 꺼내서 쓰고 싶진 않고 또다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현금 들어온 걸로 다시 사드리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현금 매출 누락시켜서 탈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가 다른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화를 내진 않고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언제? 이제 설날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오늘 사서 내가 내일 설날 선물이라 하고 가져다 드릴게. 이러다가 겨울 다 지나가겠다. 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남편이 알겠다 하고 제 말을 들었으면 저희 두 사람이 싸울 일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통장에 돈은 우리가 저금하는 돈이니까 절대 뺏어 쓰면 안 되는 거고 신용카드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나 지갑에 원래 있던 현금이랑 다 합치면 50만 원 정도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옷을 꼭 오늘 사드리고 싶으면 50만 원 안쪽으로 골라봐. 어차피 비싼 옷은 어울리지도 않을 거야. 50만 원이면 한 사람에 25만 원짜리를 고르라는 소리잖아요? 아니 시부모님 옷을 고를 때 일말에 망설임도 없이 가장 비싼 좋은 옷을 골라놓고 친정부모님 옷은 예산이 없다면서 50만 원으로 해결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사실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옷에 돈을 크게 안 쓰십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번 비싼 옷을 사드려도 아끼느라 특별한 날에만 입으시고 평소에는 등산복 같은 평범한 일상복만 입고 다니시죠. 워낙 절약이 습관처럼 되어 있고 아끼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비싼 옷을 사서 가져다 드리면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품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선물하려면 가격표 다 떼고 영수증도 다 버리고 반품하실 수 없게 가격표까지 다 떼서 가져다 드려야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입고 다니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 눈에 비싼 것 같아 보이면 미안해하시고 아끼느라 잘 못 입으십니다. 평소에 편한 옷을 주로 입고 다니시는 게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이 무슨 자격으로 어울리네 만에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니라 제가 먼저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싸구려만 사줘도 돼.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무슨 소리냐고 시부모랑 똑같은 브랜드로 사드려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혼자 번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같이 일하고 번 돈이잖아요. 진짜 저 말 한마디에 빈정이 확상하고 한편으론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너네 부모님은 비싼 거 사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알아서 싸구려 사드리라는 소리야? 라고 짜증을 확 냈더니 남편도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는지 상당히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다음에 돈 벌어서 현금 들고 다시 오자는 말로 변명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진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사람 많은 백화점에서 소리 지르고 싸울 수도 없고 더는 선물 고를 기분도 아니라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이랑 계속 말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 거라면서 결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을 뺏어 쓰는 것이 싫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면서 남편도 나중엔 화를 내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일이었는데 점점 싸움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도 남편과 눈도 안 마주치고 자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가게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2시가 넘어가자 배달 주문도 뜸해지길래 이모님들께 가게를 잠시 맡겨두고 어제 갔던 백화점을 다시 찾아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선물로 샀던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비싼 곳에 가서 친정부모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조금 비싼 곳이었는데 부모님 옷 2벌에 20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마감하고 일부러 남편 보란 듯이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더니 안 그래도 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편이 경악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저보고 상의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제 싸웠다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면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믿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카드 못 맡기겠다고 앞으로 전부 자기한테 허락받고 쓰라는 겁니다. 시부모한테 쓰는 돈은 되고 처가부모님한테는 쓰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저도 이 정도까지 큰 돈을 쓸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감정이 상한 상태고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이 생각나서 성질대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일이 열흘 정도 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남편과 서로 감정이 상해서 대화도 점점 안 하기 시작하고 부부 공동으로 모으고 있던 통장도 이제는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지고 한 집에서 지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대로 이혼을 하는 건가, 만약 갈라서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며칠 전 설날을 이틀 남겨두고 남편이 제게 이번에 시댁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난 그날 가게 문 열고 장사할 거라서 못 간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자기도 이젠 싸우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도 냉전 상태로 감정이 다 식어버린 상황이라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화도 나지 않고 아쉽지도 않아서 빠르게 서류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대출 빼고 남은 집값의 반을 남편에게 바로 현금으로 보내줬어요. 그 전에 통장이나 적금 같은 건 각자 앞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라 더 이상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친정부모님께서 당신들 때문에 이혼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약간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돈을 안 벌고 살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댁과 친정을 이 정도로 차별하고 부모님에게 쓰는 돈 아까워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심지어 똑같이 일하면서 같이 돈 벌고 있는데도 대체 왜 저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패딩 덕분에 그 자식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마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모르게 자기 집으로 현금을 빼돌리고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더 깊게 얽혀서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을까 싶네요. 제가 온 동네방네 소문단에서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 중에는 그 집에서 고기 먹는 사람은 없게 만들 거예요. 비겁하고 쫌생이 같은 놈이 앞으로도 얼마나 잘 사는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시댁과 남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17년이 조금 넘었고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굴곡이 있다 생각하며 참고 지내왔어요. 원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저라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우리 아이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17년 만에 남편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우리 식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저와 우리 아들이 남편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려고요. 동갑내기에 남편을 만난 건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수험생 시절 풋풋하게 시작한 연애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첫사랑과 이루어진 케이스였어요. 영화처럼 100년 해로할 때까지 천년만년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연애를 계속하다가 20대 중반에 계획도 없이 지금의 아들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했어요. 당시에 남편은 군제대하고 취직한 지 겨우 2년 된 상황이었고 그 나이에 시댁 집안에서 가장으로 사는 바람에 모아둔 돈은 완전 없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반반 결혼 많이 한다는데 17년 전엔 그런 개념조차 거의 없었어요.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 맞추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는데도 남편이 돈이 없고 시댁 집안에는 더 돈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친정부모님이 보태주시고 시부모의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신혼집을 얻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중이라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빠르게 할 수밖엔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게 결혼해서 몇 달 후에 아들을 낳았고 출산 전후 합쳐서 딱 한 달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만삭에도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남겨둘 때까지 계속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당시 딸만 셋이던 부장님은 만삭의 저를 보고 너도 애지간히 독한 여자라며 혀를 찢찢 차셨습니다. 남편은 2년째 전문대를 나왔고 저는 4년째 대졸이라서 군대 다녀온 남편과 제가 취직한 시기는 비슷해요.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연봉은 아무래도 대학 나온 제가 남편보다 더 높더라고요. 우리 회사 여직원들 중에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주머니들 많은데 대학 나온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급도 비교적 빠른 편이고 연봉도 엄청 높진 않지만 만족할 만큼은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그 오랜 시간 맞벌이하고 살았으면 재산도 좀 모아뒀어야 할 텐데 사실 전혀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진작에 이혼하셨고 하나 있는 자식인 우리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혼한 뒤로 생활비조차 보내주신 적이 없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뭐라고 다니는지 빚만 잔뜩 생긴 채 돌아와서 남편 보고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유방암 초기 진단 받고 나서 치료도 다 마치고 이미 완치 판정까지 다 받았는데 이래저래 일만 조금 할라치면 몸이 아프다고 드러눕는 바람에 생활비 보조를 해드려야 해요. 남편 월급에서 시어머니 생활비 100만 원 빼고 남편 용돈 50만 원 빼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남편이 진급하면서 연봉이 좀 올라서 그 정도지 예전에는 한 달에 뺄 거 다 빼고 저한테 생활비 하라고 주는 돈이 5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남편 용돈도 지금은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하도 올랐으니 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옛날엔 10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 술도 먹고 얼마 안 되는 취미생활과 남편 핸드폰 요금도 내고 있어요. 써놓고 보니 남편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 때 친정에서 앞으로 애가 태어나는데 집안에 차 한 대 없으면 힘들다고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당시에 3천만 원 정도의 SUV를 한 대 사주셨는데 아이 때문에 주로 제가 끌고 다니다가 남편도 차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중고 경차 한 대 새로 사고 그 차는 남편을 줬었거든요. 차는 줬지만 남편 용돈으로는 차에 기름값을 넣을 형편도 안 되니 거의 끌고 다니지도 못하다가 몇 년 만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빚이 2천만 원 생겼다며 남편을 붙들고 살려달라 펑펑 우는 바람에 그 차 팔아서 시아버지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지금까지 남편은 차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가지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연락 한 번 없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폭탄을 들고 나타나지. 진짜 남편 옆에서 보는 내가 피가 바짝바짝 마르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자기 부모 두 사람한테 다 뜯기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는 돈은 그냥 푼돈이에요. 사실상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사람 좋고 이미 남편과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아들도 아빠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남편도 최대한 시댁 집안 문제를 저한테까지 피해주지 않으려 혼자 다 떠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같이 돕는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이 없더라고요. 혼자 힘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제 아들과 우리 가정 지키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저까지 시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미안해하며 살았고 이런 집안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만 참고 중심 잡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릴 땐 괜찮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학원도 더 보내고 싶고 아들이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더 밀어주고 싶었어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비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곳에 20만 원, 심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으니 두세 곳만 보내도 생활비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한편으론 남들처럼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능력만 된다면 보내주고 싶었어요. 방법은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긴 시간에 상의를 했습니다. 시아버님 빚을 갚아주는 일은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생활비도 더는 드리기 힘들 것 같으니 이제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게 만들라고 했어요. 시모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도 아직 두 분 모두 멀쩡하게 일하시는데 이제 막 환갑이 넘은 어머님은 벌써 20년 가까이 놀고 먹으면서 아들 돈으로 생활하시잖아요. 그전부터 남편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 엄마는 암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시는 거라며 어쩔 수 없답니다. 돈 때문에 남편과 길게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너가 버는 돈이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동안은 참았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앞으로 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암은 진작에 완치 판정 받아놨으면서 지금까지 아들 돈으로 놀고 먹으며 어머님 취미생활까지 야무지게 다 하면서 사셨습니다. 남편에게 이젠 나도 참는데 한계라고 애는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차라리 이젠 이혼하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했더니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용돈을 일단 끊더라고요. 사실 남편 하는 말을 전부 믿진 않았어요. 보나마나 자기 용돈에서 어머님께 얼마씩 보내던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단돈 얼마씩이라도 보내드릴 사람이었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떼먹는 것 없이 온전히 월급을 저한테 가져오니까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월급을 고스란히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용돈으로 50만 원 남편 계좌로 넣어주고 나머지 돈으로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넉넉해서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맞벌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진작 모질게 마음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공주처럼 집에서 놀기만 하던 우리 시어머님은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더니 동네의 식당으로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길래 나는 너랑 결혼하고 단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한 번도 돈 버는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지금도 자기가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을 사람이에요. 당장 자기 아들이 생활비 못 준다고 일하라고 등 떠미니까 억지로 나가서 하시는 건데 결국 어머님이 일을 시작한 지 겨우 1년도 채 안 지나서 허리 디스크가 왔다며 더는 일 못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효자 우리 남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리 듣자마자 눈물로 뛰어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디스크가 터졌다는데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시던 일 그만두게 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비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조금 쉬다가 몸 좋아지면 일을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 우리 아빠도 디스크 있고 우리 엄마도 무릎이랑 허리 안 좋다고 저 나이 때 어르신들 한두 군데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사는 거라고 당신도 너무 어머님을 감싸고 돌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너가 직접 안 봐서 그렇다며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 줄 아냐면서 처가부모님은 예전부터 건강이 좋으신 분이라 제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답니다. 다시 생활비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다 하길래 그때 저는 대답 안 하고 입을 쿡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도 좀 미안했던지 남편의 유일한 취미였던 조기축구 하는 것도 이젠 안 한다면서 축구화랑 용품 모아놨던 것도 중고로 다 내다 팔아서 그 돈을 저한테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스쿠터라도 하나 사서 주말이나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치킨 배달 일이라도 좀 더 하겠다는데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면서 괜한 짓으로 과부 만들지 말라고 제가 뜯어말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주말 아침에 축구하는 거예요. 원래 축구나 다른 운동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취미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야 뭐 매달 내는 회비 정도만 감당하면 되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축구까지 끊고 오토바이 사서 배달 일이라도 하겠다는데 그 모습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정말 할 짓이 아니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드린다는 거를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해 어느 정도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건데 남편은 제가 완전 허락을 한 줄 알고 살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지내는 와중에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독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차를 내고 아들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이틀이 지나니까 열이 떨어지고 좀 괜찮아졌어요. 주말부터 3일 동안 아들에게 죽만 먹여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아들은 치킨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배가 좀 고프고 요즘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맛있는 게 먹고 싶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인 남편에게 집에 오다가 우리 저녁으로 먹게 치킨이랑 이것저것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오는 길에 치킨이랑 사이드 메뉴 몇 가지 좀 사다 줘. 저희 세 식구가 전부 치킨을 좋아하고 특히 아들은 치킨집에서 파는 치즈볼을 좋아해서 종종 시켜 먹어요. 요즘 치킨값이 많이 비싸지긴 했어도 배달 안 시키고 직접 가서 포장하면 세 식구가 3만 원 정도에 맛있게 저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들도 저도 남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평소 저희가 먹던 치킨집 종이가방이 아닌 까만 봉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집에 오다가 치킨을 정말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시장 옛날 통닭을 사왔다는 겁니다. 한 마리에 8,000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원래 먹던 치킨을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당연히 인상이 구겨졌고 저도 이게 대체 뭔가 싶어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먹던 치킨 있잖아. 배달비 때문에 당신한테 포장해서 오라고 한 건데 우리가 옛날 치킨 먹고 싶다고 한 소리가 아니잖아. 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 결국 우리 부부 사이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아들도 이 치킨은 먹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화가 나서 치킨이고 뭐고 남편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똑같은 치킨인데 반값도 안 하니까 돈을 아껴서 좋지 않냐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열이 받았습니다.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돈 가져다 퍼주면서 아들이랑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아까워서 못 사주겠니? 그리고 내 앞에서 돈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너가 지금까지 시댁에 돈 퍼주느라 제대로 부모 노릇 못했어도 내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렸어. 오늘도 내가 치킨값 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언제 돈 아껴달라고 했어? 어머님한테 매달 보내는 돈이면 우리 아들 매일매일 치킨 사줄 수도 있어. 자식한테 돈이 아까워서 8,000원짜리 먹이고 싶니 진짜? 제가 정말 남편이랑 돈 이야기하며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때 속에서 참고 있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너네 집안 답도 없으니까 나랑 우리 아들 좀 놓아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돈도 내가 벌고 집안일도 내가 더 하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니까 아들도 내가 다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라도 안 시켜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죠. 우리 두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중학생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도 하나 못 먹여주면서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진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히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말이 없는지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너가 효자인 건 알겠는데 우리 식구가 우선 아니야?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래? 차라리 나 혼자 벌어도 아들이랑 단둘이 살면 먹고 살만하고 우리 친정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서 내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잘 지내실 거라 했어요. 어차피 너는 너네 엄마 챙기면서 살고 나는 내 아들만 챙기면서 사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지 않겠냐고 아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니까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숙여서 제 말을 듣기만 했어요. 자기가 입이 있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가장으로서 집안에 한 일이 거의 없는데 남편 입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아끼고 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나이에 끌고 다니는 차도 없고 핸드폰도 거의 10년 전에 사서 액정이 깨졌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조기 축구 말고는 별다른 취미 생활도 없고 자기 용돈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50도 되기 전부터 아프다며 엄살 부리고 사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아프실 텐데 얼마나 더 심해질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커다란 시한폭탄을 등에 업고 사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들에게 아빠 없이 엄마랑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들도 어렴풋이 집안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선뜻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느새 아들이 다 커서 내가 숨기려 해도 집안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남편은 살던 집에서 본인 집만 챙기고 이젠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마찰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위해 저와 아들이 사는 집을 제가 갖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한번 전화하시더니 저보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제게 잘해줬는데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냐면서요. 원래 부모들이 늙으면 자식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집살이 한번 시켜본 적도 없잖니? 너무 서운하다 진짜.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우리 이혼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부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고 이혼했지만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만 좀 기대고 피 빨아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그렇게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서 빠져나갔지만 사실 저희 생활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원래 예전부터 제가 번 돈으로 우리 식구가 생활하기도 했었고 아들도 중학교 올라간 뒤로는 예전만큼 아빠를 잘 찾지 않아요. 어차피 시댁도 같은 지역이라 언제든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어서 더 그런가 봅니다. 저야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았던 시부모를 영영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이제부터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적금도 붓고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제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남편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구한 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의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나 보태는 거 없이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전부 직접 경험한 내용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왜 일부러 저희 집안일을 들춰내며 스스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보고 거짓말을 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들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사연을 보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인 남편의 반응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저보고 피해망상증에 걸렸다느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는 15년이 넘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며 사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둘 다 각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시댁은 형제가 많은 집이었는데 특히나 우리 남편이 5남매 중 넷째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결혼했어요.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넷째 아들까지 든든하게 챙겨서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친정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 그런 부분은 서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시댁 도움을 받는 건 고사하고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의 생계까지 남편과 형제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 생활에 엄청 큰 건 아니었고 어머님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니까 크게 아까워한 적은 없었어요. 반면에 친정은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시댁보단 사정이 많이 나은 편입니다.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시고 저와 동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다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며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 통장에 억지로 넣어드렸더니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놨다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가 크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을 거라며 다시 목돈으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용돈 보내줄 필요 없으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에게는 종종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기념일에 선물 보내는 정도가 다였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매달 생활비조로 용돈 보내드리고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 영양제나 양말 내복 같은 것들도 사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사정이 이렇게나 다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 부모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자는 분위기가 되어서 남편이 시댁에다 뭘 어떻게 하던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데 이곳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래저래 시설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맡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니셨죠. 엄마가 검진을 받는 날이면 제가 직접 운전하고 친정으로 출발해서 엄마 모시고 서울 갔다가 다시 한밤중에 친정까지 모셔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에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고 평생을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 도저히 서울에서는 운전하고 못 돌아다니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친정엄마 문제를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월차 연차 내고 부장님 눈치 봐가면서 저랑 남동생이랑 번갈아 가며 엄마 모시고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다 끝낼 수 있었죠. 정말 긴 시간이었고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힘들다는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장모님 댁 근처에도 큰 병원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서울까지 모시고 다녀? 여기나 서울이나 거기서 거기야. 라면서 핀잔을 줬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는 엄마 모시고 서울병원으로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도 이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 남동생이 대학 다니던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고 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였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뭔가 크게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수술 자체도 큰 문제였고 후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쫓아내다시피 퇴원을 하라고 해서 며칠 후 다시 다른 개인 병원에 가서 다 뜯어내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죠.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의료사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 저희 힘으로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냈던 병원비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걸로 끝났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번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암이라서 무조건 서울에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올라간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고속도로 운전하며 엄마 모시고 병원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그런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남편이 청소나 설거지는 물론이고 쌓여있는 집안일들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이랑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도 아이랑 둘이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집안을 엉망으로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래도 친정집안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남편 앞에서 힘든 티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집안일로 불평불만을 쏟아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제가 할 일은 다 끝까지 마무리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서 치료를 하나 우리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나 요즘엔 다 그게 그건데 너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서 유난을 떠냐고 했습니다. 저보고 집안일도 전부 내팽개치고 아이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장모님이나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옳은 일이냐고 하는데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우리 부모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끄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한테 공감 한번 못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건 바로 작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한 게 느낌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결국 작년 연말 시댁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내시경도 하고 종합검진을 한번 싹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형제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종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엄마 아팠을 때도 남편은 별다른 신경 한 번 안 썼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전혀 상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여보, 장모님이 그때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은 병원이 어디라 했지? 여기 말고 당신이 매번 왔다 갔다 하던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이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서울? 여기 이 동네에도 큰 대학병원 있잖아. 거기 가면 되는데 왜 서울로 가? 당신 말대로 유난 떨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이 동네에서 치료하시라 그래. 라고 제가 남편에게 들은 그대로 받아쳐줬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이 상황이 하나도 재미없는데 자기한테 그러고 싶냐며 정색을 했고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시모한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솔직히 남편의 얼빠진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러길래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관심을 좀 더 써주고 말이라도 장모님 괜찮으시네 하면서 예쁘게 했더라면 이번에 시어머니 아플 때도 제가 이렇게 무관심했겠어요? 저 아니더라도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 집안이다 보니 어머님이 제게 딱히 잘해준 적도 없고 솔직히 못 살게 군 적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신경은 좀 쓰이는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몇 년 전 제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건 모시고 다니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제게 오더니 저보고 다음 주 중에 회사를 하루 쉬고 장모님이 다니던 병원을 예약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좀 다녀오라 하더군요. 시댁은 우리 친정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하루 10시간을 돌아다닐 상상을 하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가 왜? 당신네 형제들 다 놔두고 왜 내가 어머님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난 싫어.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시고 가.
남편 말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병원까지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고 다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자기도 요즘 회사에 하루 쉬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며느리 중에 서울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신용카드 줄 테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네 형제들은 자식들도 아니냐고, 너네 엄마 암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 하루 가기 귀찮고 싫어서 며느리들 시키는 게 자식 새끼냐고 욕했어요. 내가 옛날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남편이란 놈이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기라나 애를 잘 보고 있기라나 밤늦은 시간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집에 달려오면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삐져있던 거 기억이 안 나냐고 했죠?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란 말은 못한다고 애꿎은 이 집안 며느리들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너네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다니던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분을 못 이기고 혼자서 욕을 하며 화를 씩씩 거리고 있길래 방에 있는 우리 애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딴 상스러운 소리나 할 거면 너네 엄마 집으로 가서 하라고 왜 우리 애 앞에서 욕하고 있냐고 했다가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제게 육두문자 쌍욕을 대놓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남편 하는 이야기 듣고 참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끝까지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이 집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써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우리 아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가 되었다 보니 며칠 전에는 자기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다면서 제 편을 들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씩씩대고 화를 내봤자 신경 안 쓰면 그만이고 제가 밥상을 차려놔도 밥도 안 처먹길래 그 뒤로는 끼니 때마다 아예 남편 밥은 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맨날 퇴근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컵라면이나 먹고 밤새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이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할 짓인가 싶어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터져나가요. 그 뒤로 한동안 남편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 병원을 어디로 다니시는지 누가 어떻게 모시고 다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까지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집안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인데 어떻게 자식놈들은 하나도 나서질 않고 며느리들한테 자기 엄마 병수발을 시킬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남편이 명절에 식구들 다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형제가 5이나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실 거라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그 잘난 5남매가 기껏 어머님 한 분 병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들한테 가라고 합니까? 저희 엄마 아플 때 저와 제 동생이 친정엄마 모시고 서울로 병원 다닐 때마다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빈정거리던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소하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한편으로는 저도 앞으로 살면서 마음을 좀 더 곱게 쓰고 입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애가 초등학생인데 양쪽 부모가 있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라네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 인간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을 제가 수발 들고 병원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길래 참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어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워낙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기도 했고 이혼 같은 중요한 이야기는 정신 멀쩡할 때 하고 싶어서 다음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어제 당신이 이혼하자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했죠. 이혼? 내가 그랬다고? 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누구 좋으라고? 너 설마 우리 엄마 병수발을 너한테 들어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정말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문드러진 인간이구나 싶었죠. 이제는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긴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싸우면서 서로 밑바닥을 본 것 같고 결혼해서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싸우고 제 마음이 차갑게 식은 건 처음이라서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까 생각도 했었지만
차라리 아이를 제가 키우고 말지 저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친정엄마 암 걸렸을 때 이후로 남편이랑 저랑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빼고는 각자 버는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내일 당장 갈라선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울 것 하나 없네요. 시댁에서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시댁은 크게 작게 돈 빨아먹는 귀신이에요. 그나마 친정엄마는 암보험도 잘 들어두셨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 저나 동생이 서울 모시고 다닐 때 기름값이며 식사며 심지어 고맙다고 용돈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어머님에게 그런 신경을 써줄 인간도 없을 거고 보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어머님 병원비로 형제들끼리 싸울 게 뻔히 보입니다.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여기서 끝내고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아도 괜찮겠냐 물어봤더니 아들 하는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언제는 뭐 아빠가 있어서 좋았던 적이 있었나?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너무 심하다고 아직도 그런 남편이랑 그런 시댁이 있냐고 놀라는데 제가 전혀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는 결혼 생활의 미련도 다 떠났고 여기서 끝내봐야 남편만 손해지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막상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남편이 이혼 합의를 해줄 생각 없다며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쳤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고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받아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원인 제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몇 년만 더 있다가 일이 터져서 아들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차피 예전부터 양육이나 집안일에는 별 관심도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워도 별다를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별거 중이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친정으로 찾아와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세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남편의 입 때문에 벌어진 자업자득이고 본인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니 앞으로 모든 책임도 본인이 전부 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